네, 지난 3월과 4월에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 석 대는 모두 북한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면은 간단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스모킹 건이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 해서 이제 조금 더 조사하겠다고 했고, 스모킹 건으로 이제 GPS 좌표 분석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GPS 좌표 분석을 통해서 북한죄라는 것을 이제 입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처음에 뜨고 내릴 때 이럴 때는 이제 스스로 조종을 해서 하지만은 예. 이 조종 범위, 그러니까 이 무선이 닿는 범위를 벗어나서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좌표를 지정해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예. 또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어떤 지점을 갔다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출발한 좌표와 그다음에 돌아올 좌표를 거기에 입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고, 예. 그래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나온 것이 이게 북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북한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는 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최초 발진 지점이 이제 황해남도 해주와 개성, 강원도 이제 평강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최초 발진 지점을 봤을 때 이미 북한이 실전 배치를 다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운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전 배치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근데 다만 이 주체가 누구냐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연 군단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전방 부대들, 예. 이런 부대들에서 이 군단 차원에서 활용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감시하고 이제 하는 정보기관인 그 정찰 총국에서 한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정찰 총국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전연 군단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좀 틀리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이 무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자세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외양이나 이 성능 이런 거를 전부 봤을 때 중국제하고 아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 스카이 09P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중국의 그 중교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 제품의 그 사양과 우리가 이번에 발견한 그 어떤 엔진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부 다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령도에서 떨어졌던 이 무인기들도 이 중국 제품과 동일했습니다. 이 보면 이 날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넓은 날개에 뒤에 이렇게 V자형 꼬리 날개도 있었고, 중국 지금 제품이 예, 좀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저러한 지금 제품들이 지금 색깔이 틀려서 그렇지 어떤 외양이라든가 그 작동하는 범위 이런 것이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한 적이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이것은 지금 그 업체가 이런 것을 함부로 북한에 팔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도 지금 어떤 중국 대사관 이런 데를 통해서 중국과 지금 공조를 해서 수사를 좀 더 자세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이번에 그 소형 무인기는 이제 정찰 능력만 갖췄을 뿐이고, 이제 예. 실제 사진 찍는 능력. 예, 예. 그동안에 이제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예. 사진만 이제도 못하다, 이런 예.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위협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겁니다. 예. 무인기가 갖는 군사적인 위협은 예. 일단 정찰 능력과 공격 능력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입니다. 예. 정찰 능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카메라도 일반 그 시중에서 파는 DSLR 카메라로 찍는 것이기 때문에 화소가 굉장히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인터넷 위성 사진들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위협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시기에 우리 군이 훈련하는 시기라든가 혹은 이동하는 시기 등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실시간 전송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회수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예. 어쨌거나 그러한 정찰에 있어서는 위협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반면에 타격 능력을 봤을 때는 예. 이 안에 탑재할 수 있는 중량이 3-4kg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정도의 폭탄을 채워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손쉽게 말씀드리면 전차 한 대도 파괴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약한 파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살이라든가 테러 용도 이외에 군사적인 의미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폭 무인기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일단 방현
1이라고 해서 예. 북한에서 스스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한 300여 개의 기종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기종입니다. 표적을 예인을 하는 정도 수준이고 뭐 실시간 통신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렇게 실시간 통신이나 되는 것들 같은 거는 러시아를 통해서 소수를 이제 도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2012년 그 이제 열병식에 보면은 자폭 그 이제 자살 그 타격기 예. 그래서 이제 자폭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무인기가 도입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제 우리 군에서 말하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과 거의 동일한 그 기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이제, 주요 무인기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VR3 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예전에 소련에서 개발했던 것으로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거의 성능이 이제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 밑에 보시는 방현 1, 2가 지금 북한의 방현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무인기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이 모형 비행기 수준의 예. 수준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어떤 폭탄을 장착을 한다거나 카메라를 장착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 보시는 그 지금 푸첼라입니다. 저 이름이 잘못 나오는데 이 예. 푸첼라 1T의 경우에는 푸첼라, 예. 예, 저것이 이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고 저게 이제 러시아에서 요즘 활용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이 활용하지 않았었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고 저런 것과 유사한 그 쉬멜이라고 하는 기종을 한 뭐 10여 대 도입을 했다라는 첩보도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바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 이제 순항 미사일에 해당하는 이제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날개가 달린 이런 기종들 같은 경우는 정밀 타격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커다란 위협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특히 예. 저 정도 크기 저거 한 6m 이상 정도의 예. 크기가 되는데 저 정도 크면 우리 방공망으로 식별한 다음에 네. 격추를 시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종류가 어쨌든 이제 소형 무인기를 이제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예. 대책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이 소형 이 무인기가 이 청와대 상공을 지나간 것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좀 이 대책이 필요하다. 네. 근데 현재 지금 레이더, 이 항공기는 이제 레이더로 탐지를 하는데 현재 레이더는 일정한 크기 이상, 예를 들어서 3m, 4m 이상 정도 크기가 돼야지 비행체로 인식을 하고 이제 이것을 추적을 하고 그것보다 작은 것은 이제 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탐지를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초소형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근데 하지만은 이런 초소형 레이더는 이 탐지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떤 경제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어떤 그 위협이 군사적인 위협은 맞지만은 그렇게 커다란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 어떤 좀 고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외에 어떤 광학 장비 그러니까 적외선 장비를 활용해서 탐지를 하거나 혹은 이제 소리를 통해서 탐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한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말이죠. 국방부가 무인기 침투는 이제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제 후속 조치가 이제 취해질 예정인데 한편에서는 뭐 구두 경고 외에는 달리 방법도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영공의 침해에 대해서 이 어떤 국제적인 규범에 나와 있는 부분들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렇게 이 나라의 영공에 침범을 했을 때 이 기체를 격추를 시키거나 혹은 유도를 시켜서 안착을 이제 강제 착륙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걸 국제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제항공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유엔의 제재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지금 현재 지금 그 기존의 그 북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엔 제재 조치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활용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좀 압박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